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사회를 맡은 김은지입니다.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두 번째 시간, 사회 인사드립니다. 사회 최상철입니다. 지난번 방송 이후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사실은 저희가 음향이나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머니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굉장히 많이 호응을 보내주셔서 좋았어요. 사실은 저도 지난번에 이 시간 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같이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랜선으로 접속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랜선으로 접속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더 사람 어머님들하고 소통도 더 잘 되고 피드백도 다 주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주제를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는 코로나 블루를 떠나서 이제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특히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또 청소년 시기에는 연예인들 문제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건 사고가 있으면 그 문제에 급속도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요즘에는 어떤 자해 같은 거 이런 것도 심지어 사진들로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른으로서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올해 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네.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상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고민하는 이제 자살, 자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요게 주제예요. 네, 어머니들이 조금 멀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사실 자살, 자해가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실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두드림 정신건강의학과의 박준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자해나 자살 이런 단어가 아무래도 평범한 부모님들에게는 조금 어렵고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해, 자살. 이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예.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자해와 자살이라고 제목을 잡긴 했지만 청소년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우울증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좀 무기력하다, 좀 꿈이 없는 것 같다, 대충 사는 것 같다, 의욕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친구라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우울한 느낌이 나타나려 한다면 조기 발견하고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매해 보면은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자해가 저희 나라가 이제 상위권에 링크되어 있다 이런 게 나오고,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무슨 자살의 뭐 그런 국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통계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단히 들어요. 한번 좀 볼까요? 네네네. 청소년 중에 우울감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한 애가 28% 정도나 돼요. 거의 3명에 1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런 우울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좀 적게 느끼는 청소년이라는 게 세계 1위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좀 슬픈 얘기죠. 네. 청소년이 그런데 이렇게 우울한 면이 있는데 이거를 고민을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할 거냐. 그랬을 때 친구한테 얘기한다가 그래도 50%는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한다?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4명에 1명꼴밖에 안 돼요. 4명에 3명은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한다가 지금 뭐 한 14%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아빠한테 몇 프로 얘기하는지 보세요. 4%. 거의 모른다고 봐야 돼. 저도 아빠고, 최단 선생님도 아빠신데, 여기 선생님 더 합니다. 1.5%. 결론적으로 조금 짙게 나온 데 보시면은, 엄마, 아빠, 선생님 다 합쳐봐야, 이 어른들은 아이가 우울하다는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 중에 자살을 했어요 라고 이렇게 설문에 답한 친구들이 3%나 돼요. 자그마치. 자살 기도를 내가 해봤어요.
이것도 뻥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많습니다. 3%가. 아까 한 30% 정도인데, 우울감? 3%는 자살을 생각한다? 자살을 시도했다? 이거 정말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아이들 10명 중에서 1명은 자살 시도를 그렇죠.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매년 자살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14,000명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전부 다 청소년 아니냐라고 또 오늘의 주제가 있으니까 고민하시게 네네네. 되는데 사실은 50대가 제일 많아요. 50대, 그 다음에 이제 60대, 40대가 그 다음으로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가 들으신 분 중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세에서 19세는 290명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전체 13,799명에 비하면 뭐 매우 적은 수라고 볼 수 있으나 저것도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청소년 중에서 제일 높은 비중에 속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우울감과 자살 충동, 자살 기도 이런 부분들, 자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좀 되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머니들이 지금 막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 아이도 너무 무기력하다. 어떤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꿈이 많더니 이제 와서는 건물주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실 또 어른들의 절망이 아이들의 우울감에도 영향을 여기 주는 지금 것 같아요. 나오는데 애가 네네네.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하는 엄마인가 봐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강의에 나오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까지는 안 가요. 네네네. 어쨌건 지금 들어보니까 28% 이게 그 숫자가 눈에 딱 띄고 또 그 다음에 아빠 저빠니까 4% 이렇게 그러니까 4%만 내 아이가 얘기한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좀 부끄러운 부분이 또 이제 상담원 정신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우울하다는 어떤 체크를 했나 정서행동 평가 위에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체크해서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 이거 우울한 생각 이제 했다. 네네네네. 그거 덕분에 이제 저도 집에 와서 딸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기회가 됐죠. 우리가 이제 가벼운 얘기는 나눠도 진지한 얘기를 화제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직업인데도 얘기하는 게 정작 쉽지 않아요. 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과 의사도 사실은 아이들 마음을 내 아이일 때는 잘 알기가 어려운 쉽지 거죠. 않아요. 사실은. 네네. 4% 안에 못 든 거죠, 제가. 네네네. 이제는 드셨잖아. 이제는. 이제 졌네. 그래서 어쨌건 이 부모님들이 조금 더 일찍 아이의 어떤 어려움을 좀 더 주의 깊게 발견하려면 어떤 점을 좀 관찰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우울하다는 것을 우리가 초기에 발견을 하려면은 가장 간단한 게 일단 표정이에요. 표정에서 약간 전보다 무기력해 보인다, 좀 굳어있다. 왜 우리 말을 썩소라는 말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표정이 좋지 않고 좀 이런 식이면은 표정에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짓에서도 걸음걸이에서도 터벅터벅 걷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얘가 좀 전과는 기분이 다른 것 같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투에서도 전에 비해서는 막 활기차고 막 그래요 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말투가 다르잖아요. 그걸로 엄마들 예민하게 아이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정, 몸짓, 말투,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 표현, 슬퍼요, 우울해요, 뭐 이런 불안해요, 이런 감정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에서 약간 아이씨 이러면서 벽을 친다든지 막 머리를 쥐어 박는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얘가 말로써 직접 자기가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이제 자해인 거죠. 이렇게 막 자해를 하고 막 이런 식이 되면은 그런 상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이 친구가 지금 우울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상처까지 갔으면 이건 거의 막바지죠. 여기까지 가기 전에 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상처가 났어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목욕을 화장실에서 하니까 우리가 아이랑 이렇게 벗은 몸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온 친구들 중에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미 자해를 한 지 오래됐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데 살짝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건데 자, 발견은 이런 걸로 하면 되는 건데 주의점이 3가지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이런 거를 발견하고서도요. 아니, 전혀 우울해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 얘 뭐 친구랑 전화할 때 보면요. 너무 밝아요. 굉장히
밝게 웃고요, 떠들고요, 굉장히 밝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네네. 기분 좋다고 해도 24시간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맞습니다. 우울하다고 해도 24시간 우울한 게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있을 땐 잠시 기분이 좋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기분 좋아 보이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얘가 우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네, 괜찮은 척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주의점 또 하나예요. 아이들이 우울하면 우울한 게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괜찮은 척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내가 걱정을 끼칠까봐 또는 내가 약한 모습 보일까봐 또는 바깥에 나가서 애들이 날 싫어할까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에게건 바깥에서건 괜찮은 척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애 모습이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면이 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애가 좀 우울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유 사춘기인데 나도 좀 그랬어 뭐 이러면서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고 되게 이제 부모님도 먹고 살기 바빠서 이걸 좀 가볍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칫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다 많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네네네. 하지만 그게 진짜 심각한 것의 시작이었을 경우 우리는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훨씬 골마 터진 다음에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우울하다고 해서 24시간 우울한 게 건 아니다. 우울하다고 해도 아이들 다 합니다. 친구들이랑 깔깔대기도 하고요. 게임도 하고. 우울하다고 그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 것도 안 네, 하는 건 네,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 흔히 생각하기에는 저거 봐. 친구랑 저렇게 재밌게 통화하는데 저게 우울한 거야?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도 저 때는 저랬는데 다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본인의 어떤 경험들을 근거로 판단을 했을 때 아이들의 그런 사인을 놓치기가 쉽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네. 유의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좀 평소에 이렇게 잘 관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놓치고 막상 이렇게 저녁에 봤더니 어느 날 아이가 자해를 한 걸 발견한다든지 이제 또 더 안 좋은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정말 너무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네.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런 일은 안 생기시길 바라는데 네네네. 만에 하나 아이가 자해를 한 듯한 흔적을 발견하신다면 네네네. 그다음에 그거 아니라 솔직히 이렇게 자기 괴롭다고 머리를 막 쥐어박는 애가 있어요. 5살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거 범주로 보자면 자해 범주예요. 그것도 네네. 일종의. 네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보였을 때 일단 첫 번째 하실 거는 이게 상처가 심각한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심각하다. 예를 들어 약을 먹는다? 그런데 그 약이 좀 많이 먹었다? 네네. 그러면 이거 응급실 가셔야죠. 네, 그쵸. 이제 그 심각성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네. 근데 가벼워. 그리고 아주 얇게 살짝이야. 그러면은 간단하게 소독을 하고 마칠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주의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 친구가 극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의 표현이에요. 자해를 한다는 건. 그런데 이거를 표현의 균형을 이제 좀 맞출 필요가 있는데, 엄청 놀라면서 너무 심각하게 보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막 펑펑 울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숨기고 싶을 것 같아요. 놀래고. 그렇죠. 놀라고. 이게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아. 죄책감을 느끼면서 애가 이 네네네. 표현을 엄마한테 하고 싶지 않아질 수가 있어요. 아. 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반응을 해주면 더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분도 있어요. 야 그래도 안 죽어. 괜찮아. 그거 봐 어떻게 되나. 해봐. 이런 분이 없지가 않아요.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너무 상처받겠죠. 네, 이 사람, 네. 이 부모한테는 얘기를 해봐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이해를 못 해준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 사람이 증오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욱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서 진짜 긋는 경우들이, 욱해가지고 뛰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겁이 많은 친구는 못하지만, 그 말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심각하게 봐도 문제, 너무 가볍게 봐도 문제. 이런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 다음 또 하나가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애한테 혼내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혼내면 애한테.
혼내면 애가 주눅 드는 거지. 더 네, 말을 네, 하고 네, 싶겠어요? 네네. 이런 얘기를 더 못하는 사람인 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서는 더 괴로우니까 더 죽고 싶어져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죽어라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혼내기라는 방법은 참 이거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 이쪽의 반대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었어? 그러면서 욕을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막 혼내면서 화내기, 아니면 애 요구를 다 들어주기. 이게 양극단이 있는 거죠. 과도하게 배려하고. 그러면은 이쪽 배려를 해도, 내가 이렇게 죽겠다고 하니까 막 뭐가 생기네? 그러면 이제 막 계속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양쪽이 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해요. 감정을 부모님이 이렇게 했을 때, 안 죽어. 이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상처가 났네? 야, 다행히 괜찮겠다. 그리고 치료 좀 해주고,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한 거냐. 엄마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걸. 엄마한테 얘기하기 좀 불편했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적절한 감정 표현, 적절한 얘기 들어주기, 이런 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 소방 훈련처럼. 맞아요. 소방 훈련처럼. 우리가 평소에 소방훈련 예. 해가지고 그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혹시라도 이런 거를 만약 발견하게 되면 너무 놀라지 않고 아이의 감정 표현을 주눅들게 하거나 위축되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균형을 찾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균형이 아주 중요하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역량의 대처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 상담에 있어서 이제 다 들어줄게 같은 요런 채팅 프로그램을 예. 통해서 애들이 하는 것도 되게 요거 소개해 주는 것도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센터나 요런 학교, 요런 쪽에 상담을 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뭐 이런 데도 좀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알아서 찾아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시면 갈 수도 있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좀 찾아오실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방법들을 추가로 써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머니들이 균형 너무 힘들다. 네. 정말 이거 돌을 닦아야 되는 거냐? 예. 엄마도 힘든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막 계속 그게 하시는데. 맞는 얘기인데요. 네네. 균형이라는 게 어머님 중에 운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된장국 끓이시는 분 된장은 끓이겠지. 그럼 이제 된장국 끓일 때 된장을 갖다 이대로 팍 통을 엎어가지고서는 된장죽을 만들진 않잖아요. 예. 그 다음에 물 이만큼 끓이면서 된장을 이만큼 넣어가지고 된장 향 스프를 만들지도 않잖아요. 얼만큼 된장을 넣어야 적절한 된장국이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감을 통해서 자꾸 하시다 보면 적절한 수준이 어느 건지 좀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자꾸 하시다 보면 된다. 네.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좀 다행이다.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알게 돼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죠.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 주신 예. 게 아이가 나한테 이걸 표현했다. 아이가 자유한 걸 나한테 보여줬다. 예. 그거 자체가 사실은 내가 엄마를 그만큼 믿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거를 딱 발견했을 때 어떡하지 하고 당황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아이가 나를 믿고 이 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그래서 아이가 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시면, 그러면 조금 냉정을 찾기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아이들이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래도 좀 대략적인 선생님이 원장님이 경험하시는 아이들 중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몇 가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참 이걸 전공이라고 하긴 뭐한데 자살 충동이 높은 애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다 보니까 유형이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유형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은 개선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성적이 떨어져서 죽고 싶어졌다, 우울해졌다,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우울해졌다, 뭐 이성 친구를 만났는데 좀 잘 안 풀려가지고 헤어지면서 우울해졌다, 이런 식으로 괴롭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 약간씩의 이유들이, 외적인 이유들이 좀 뚜렷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 뭐 개선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뭐 예를 들어 괴롭힘 같은 경우에 학폭위를 연대든지 뭔가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학교에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물론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더 그렇지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해자와의 분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필요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이유가 있을 땐 일단 그거부터 따져보자,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선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고통을 다 어떻게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이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오래 걸리는데 이때 필요한 거는 굉장한 공감과 지지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상담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 친구는 자신을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가족이 존재하는 걸 느끼면서 정신적인 면역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균이 안 오게 하는 게 어려우니 균은 오는데 면역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에 안 걸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항체가 생기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에요. 정신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런 약해 빠진 XX 그러면서 막 네가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시. 저랑 진단은 비슷해요. 마음 상태가 열이다. 쉽게 상처를 받는 상태다. 비슷한데 그게 비난으로 들어가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러니까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어떻게 똑바로 차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꾸준한 지지와 사랑이 들어가면은 천천히 좋아지는 것들을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요. 그 다음 경우가 부모님 요소인데요. 부모님이 이제 짜증, 우울, 그 다음에 부부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경우예요. 애가 문제가 1차가 아니었던 거죠. 부모님이 굉장히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이게 애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애를 검사하고 막 뭘 해야 되나 했는데, 부모님 상담하고 부모님이 좋아지니까 애가 다 좋아져요. 공짜로.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시고, 부모님이 또는 상담을 하신다든지, 부모를 치료한다든지, 부모님 약을 드시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걸로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유형을 골라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이건 좀 변화가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굉장히 기대가 높으신 경우예요. 그 자식에 대해서 공부를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소위 우리가 그 강남이나 목동 어머님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높은 기준과 가치관. 하나 틀렸는데 어떻게 넌 하나를 틀리니? 너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이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겠어? 잘할게요, 엄마. 네, 이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그 강하게 애를 갖다가 혼내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방식이 장점이 있어요. 아이를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최고의 실력을 끌어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또 어떻겠어요? 최악으로 실패할 확률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방식이에요.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은 좀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고방식이 좀 유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 깨달음은 보통 아이가 굉장히 극단적인 말을 하고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비로소 어머님이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바닥을 쳐야 올라온다는 그런 것처럼 그 가정 내에서 한번 그런 것들이 좀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요구를 다 들어줬던 경우예요. 과도하게 허용을 다 해주고 아니 집에서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데 다 사주는데 왜 애가 우울해질까요? 왜 애가 죽고 싶어 할까요? 집에선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네네. 집에서는 내 새끼니까 다 해주죠.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나요? 선생님은 들어줄까요? 친구들은 내 요구를 들어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밖에 나가면 상처받고 집에선 지 맘대로 되니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 집에서 풀어. 그리고 밖엔 잘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럼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집에서는 방구석 여포라고 그러대요. 요새 애들 말로. 집에서만 왕처럼 구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막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피해자가 돼요. 애가 왕이 되고요. 그러니까 막 버릇없이 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 많이 들어주다 보니 된다는 거 있잖아요. 버릇없고 문제아처럼 반항아처럼만 되는 게 아니라 걔가 우울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우울하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의 큰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네, 이것도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듣다 보니까 참 부모 요인이 이게 지난번에도 결국 엄마 탓이냐 이렇게 외치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부모 요인이 이제 저희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아마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좀 그 전에 하셨던 게 이제 세상이 다 우리 마음 같을 수는 없다. 우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어머니가 질문을 주셨어요. 본인이 이게 우리 아이가 좋아하던 연예인이 자살을 했는데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많은 어머니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못 나가서 우울하고 짜증나고
코로나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면역력을 키워줘야 되는 건 잘 알겠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어떻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게 이제 요 부분인데요. 네네. 사실 마지막에 제가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리긴 할 건데, 네네네.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쉽게 상처를 받는 아이가 되지 않고, 네네네.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있어도 좀 덜 상처를 받는 아이가 네네.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공짜를 줄이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그 동기가 별로 없잖아요. 왜 없냐면은 너무 공짜가 많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2020년 대한민국에서 밥을 굶는 애가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소수예요. 옛날 1970년대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그리고 뭐 옷이랑 뭐 잠자는 곳이랑 스마트폰, 와이파이 다 공짜예요. 용돈.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우리 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같은 애예요. 7성급 호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들어주는. 이게 저희 집에도 예외가 아닌 거죠. 모든 거를 다 들어주는 상황에서 동기가 생길까요? 동기가 좀 덜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러는 와중에도 동기 생길 애들은 있지만 동기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동기가 높지 않은 애는 이렇게 다 들어주게 되면 이게 동기가 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이걸 왜 해야 돼? 공부를 왜 해야 돼? 이유는 딱 하나.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하니까. 그거밖에 안 남아요. 공부만 하면 나머지는 약간 다 부모가 해주겠다. 다 용서가 되는 이런 분위기. 그렇죠. 그런 이 분위기로 키우는 집이 너무 많거든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은 동기는 스스로의 동기는 떨어지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냐라는 근본적인 동기는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게 수동적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굉장히 부모랑 어떤 거를 하나 놓고서 막 이렇게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부모는 애가 엄마 물 그럼 물, 엄마 밥 그럼 밥, 엄마 라면 그럼 라면 이거 다 해주다 보면은 엄마 시간이 하나도 없어. 애 하나만 키워도 미쳐 바빠 죽겠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엄마는 에너지가 없어. 애랑 놀아줄 시간,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애 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좋지 않고요. 스스로 하게 하라. 스스로 하게 하고 공짜를 줄여라. 가급적 노력을 해서 벌게 해라. 왜 노력을 해서 벌게 하냐면 나중에 얘네들이 나가서 살게 될 세상은 공짜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우리 집에서나 공짜가 많지 이게 공짜가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거의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집도 어릴 때는 공짜가 다예요. 100% 공짜인데 천천히 공짜를 줄이면서 노력해서 버는 경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천천히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상태가 되도록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애가 동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우울함도 줄어들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좀 무거운 얘기지만 자해나 자살 같은 경우에도 실패에 대한 그런 상처,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수단들을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아이의 의욕을 만드는 부분부터 그렇죠. 삶의 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데까지 우리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일부러라도 크고 작은 빨래 해주신다고 좌절들을 그러네. 빨래 시킨대. 네, 좋아요. 좋네요. 좋아요. 네, 크고 작은 좌절, 태스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좀 경험을 살살살살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강한 걸 빡 주면은 힘들거든요. 결핍을. 그쵸. 그러니까 살살 얘가 감당하는 정도. 3살이면 요 정도. 7살이면 요 정도.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좌절을 얘가 경험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만들고 점점 늘려나간다. 맞아요. 그렇죠. 네.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조금씩 시키세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시키고. 저희 애들은 요즘에 빨래 개기를 시키거든요. 좋죠. 근데 그거를 한 지 한 3달 정도 됐는데, 이제는 자기네들 팬티를 이렇게 잘 말아서 넣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도.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 칭찬받아요. 정말. 내가 너무 우리 아이들을 좀 이렇게 다 해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인데. 맞아요.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또 어머니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뭐 그래도 우리 애는 잘 안 된다 이런 있어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소아정신과 의사지만 저도 이제 아이를 사실 이렇게 아이가 둘인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 어머니들 이런 얘기 하시면 어머니가 뭔가 잘 이렇게 트리트를 못 하셨겠지 이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애를 둘을 낳고 보니까 그게 이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애가 타고난 게 죄송하지만 한 50% 이상이에요. 50% 이상. 예, 그래서 요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앞에 그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네네. 상황적인 요인들은 약간 부모 탓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네네네. 이게 근데 아이가 이렇게 우울한 느낌이 된다든지 네네네. 이런 뭐 힘든 상황을 겪는 게 모든 게 상황 탓이 아니에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의 정신적 면역력, 이 아이가 가진 어떤 내적인 좌절내성이 얼마나 강하냐,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제가 보니까 고집이 센 애가 있어요. 지 뜻대로 다 해야 돼. 이런 애들은 이걸 엄마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타고난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을 우리가 더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이제 더 확 불이 붙겠지. 그런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은 감당 가능한 정도의 좌절을 계속 살살살살 주면서 좌절을 연습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성인기에 이걸 한꺼번에 당하면 확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키워야 되고 ADHD, 욱, 부산함 이런 것들을 타고난 친구가 또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냥 욱이 그냥 타고난 거예요. 이거 엄마가 잘못 키워서 이런 게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지가 충동적으로 했던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엄마가 그냥 그거를 다 덮어주고 괜찮다 이러실 게 아니라 너 요거 잘못했으니까 요거 뭐 핸드폰 1시간 깎어 뭐 이런 것들이 보상과 제재가 조금씩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한 행동이 어떻게 되겠니? 미래를 예측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동생 기분은 어떨까? 입장 바꿔 생각하기, 역지사지를 연습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이게 저는 진짜 많아요. 겁이나 걱정이나 불안, 그다음에 낯가림, 사회불안, 어떡하지 이거 이제 걱정이 많은 애들인데 요거를 어머님들이 의외로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소아정신과에서 처음 할 때는 이런 느낌을 보이는 애들이 6살, 7살이면은 그냥 뭐 증상이 심하진 않네 하고 그냥 봤거든요. 와, 아니에요. 2년 뒤에 다시 와요. 3년 뒤에 다시 와요. 엄청 심각해져가지고. 타고난 불안이 높은 타고난 불안이 높은 애들이 네네네네. 이게 나중에 그대로 방치되면은 이게 학교를 못 가고요. 왕따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애들한테 조금만, 야,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걸 굉장히 상처와 트라우마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엄청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끼거나 강박으로 빠지거나 하여튼 이게 심각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요. 요거 우리 주의 깊게,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주의 깊게 지켜봐야 돼요, 이거를. 이 불안이 어떻게 가는지 잘 지켜봐야 되고요. 아, 우리 애가 아무래도 좀 불안기가 있는 것 같네 싶으시면은 약간 그 불안해하는 것들을 도전시키셔야 돼요. 애가 무서워하지만 살짝 해봐. 잘한다. 부추겨주고 성공 경험을 하게 하고 혼자 자는 거 어두운 거 무서워해? 그러면 처음에는 어두운 데서 잠이 들면 엄마가 나와. 근데 나중에는 불 미등 켜주고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아이가 3년 4년이 걸려도 좋아요. 어차피 이건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평생 이 불안 기질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거를 조금씩 줄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주면 정말 우리가 완치의 길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인정 욕구가 높은 친구가 있어요. 우리 요거랑 애정 욕구 두 개 합쳐가지고 이제 사회적 욕구라고 부르는 건데 인정 욕구가 높은 친구는 계속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 소위 그 애들 말로는 관종이라고 하는 스타일이죠. 나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애정 욕구가 높은 친구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친구예요. 근데 이게요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이건 약도 없어요. 아까 겁과 불안, 산만 쪽은 어떻게 약이라도 심하면 써보는데요. 이거는 정말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기질을 우리가 인정하고 약간 좀 그거를 받아들여주고 칭찬을 원하면 칭찬을 적절히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얘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니까 되지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칭찬 못 받지 이걸 확실하게 느끼게 해줘요. 대조해서. 그러면 얘가 지가 알아서 스스로 칭찬받을 길로 가요. 그런 식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잘 찾아가도록 해야지 사랑을 안 준다고 그러고 막 신경질 내고 화내는 스타일로 가게 되면 점점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서 얘는 더 우울해져요. 죽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 정말로 진심으로 주변 사람이 너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방법을 찾아보고 내가 이 아이가 된 것처럼 같이 상담을 하고 이런 접근들이 이 아이가 진짜로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우울감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길인 거죠.
저는 부모님의 어떤 요인보다 이런 기질이 좀 더 크다고 느끼는 게 아이들이 하나만 키워볼 때와 둘을 키워볼 때가 확 다르거든요. 환경이 비슷한데 아이가 너무 극과 극으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럴 때 기질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좀 각각 좀 다른 좀 특별한 어떤 그 대처 아이폰에 맞아요. 일관성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하면 하나한테는 너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한테는 또 힘들 수도 있고 그 형제가 나와도 이게 닮은 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유전자가 완전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얜 누구 뱃속에서 나온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어머님이 하시기도 하는데 둘만 키워봐도 부모님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네, 맞아요. 어쨌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피할 수는 없고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이 이제 앞으로 있을 텐데 아직은 청소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 시기의 아이들을 좀 미리 좀 예방하려면 네. 조금 더 특별히 도와줄 수 네네네. 있을까요? 아까 중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좀 우울하고 무기력한 애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욕이 적은 애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바로 그 무기력과 동기 부족일 때는 공짜를 줄이고, 스스로 하게 하고, 약간의 보상과 제자를 좀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 아이랑 대화가 되는 사람이냐는 거죠, 부모가. 내가 힘들 때 이 엄마한테 말을 하는 게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라고 얘가 인식하나? 평소에 그렇게 대화가 잘 되고 있나? 이런 사람으로서 자린매김하고 있다면 절대 우울증에 안 빠져요. 왜냐하면 문제가 좀 생길라 치면 벌써 말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조기에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식과의 대화 기법은 어떤 부모 교육을 들으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이유가 거기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적극적 경청, 잘 얘기 들어주자, 나전달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얘기를 갖다가 들어준다는 거는 진짜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지 요구를 다 들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잘 듣고 나서 반영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대화가 잘 되는 분위기면 진짜 완전 예방. 이건 심각한 상황까지 절대 가지 않아요. 저희 아이도 좀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약간 따돌림을 당해서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되게 힘들다, 진짜 좀 너무 슬프다, 학교 가기 싫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줬어요. 혼자서 꼭 참지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같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거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막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의 든든한 원군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절대 극단까지 안 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한, 예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 건강하게 노는 거. 이 건강한이 중요한데요. 좀 신체적이고 좀 건강한 것들이 좋은데 우리 노는 거 하면은 막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게임. 술, 담배. 네, 이런 거는 이게 좀 중독성인 것들은요. 좀 우리가 기피해야 되고요. 그것 말고 이제 스포츠나 취미 생활이나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이렇게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이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건 여러 곳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노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노는 거에 대해서 장려를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18시간 공부해야 되고 1시간 너 왜 놀아? 어떻게 놀 수가 있어? 너 지금 고등학생 아니야? 공부를 안 하면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다 노는 거야. 이거는 악이야. 이거는 정말 참 힘든 나라예요. 노는 기술을 좀 발달시키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기술이 좀 발달되는데 좀 서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들어온 거 있는데 아예 좀 주시죠 그냥. 네.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엄마의 대화는 단답형이 많고 회피합니다. 네. 지금 엄마 이런 경우 뭐냐면요. 엄마가 보통 지시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 집일 경우의 확률이 많은데요. 그러면은 대화가 안 돼요. 이 엄마랑 말했다간 나만 손해야. 더 혼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질문이 맞다. 아이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어머니들이 질문 주셨어요. 일단 엄마랑 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회피를 하고 단답형이고 아마 사춘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를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책이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책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적극적 경청이라는 게 나오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묻고 듣고 리액션 끄덕끄덕하고 그다음에 네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정리해주고 묻고 듣고 리액션 정리, 묻고 듣고 리액션 정리. 요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네, 두 번째 질문은 질문은? 네. 학원 숙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를 뽑아서 앞머리가 거의 대머리가 되었다는 말이네요. 참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예. 이 정도가 된다면은 참 엄청 발모라고 불러요. 저희는 여기에 진단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 불안의 요소가 높은 친구예요. 긴장과 불안의 요소가 높은 친구고요. 이 정도라면 저는 약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속된 말로 약발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한테 이제 하실 방법에서는 솔직히 뭐 숙제를 줄인다? 뭐 이런 거가 약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열심히 하던 친구일 거예요. 아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자기한테 있을 거예요. 근데 괴로우니까 이게 머리 뽑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손톱 물어뜯기도 하고, 입 주변에 입술을 뜯기도 하고, 상처를 뜯기도 하고,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기본 기질이 이런 친구들이 다 불안이 높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세네요. 이 친구는 약간 진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희 아이도 친구로 많이 힘들어 했어요. 죽을 생각을 많이 하고 방법도 검색해 봤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네. 지금은 좀 이미 좋아지셨다면 참 좋겠는데요. 아이들이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면은 이게 정말로 어려워요. 제가 되게 어려운 게 친구 관계로 힘든 거랑 형제 관계로 힘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형제 간의 갈등이 심할 때 네네네. 우리 집에서 사회기술 훈련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둘 다 격앙돼 있고 얘 말리다 보면 얘가 와서 때리고 앉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한쪽 편들게 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친구 관계로 힘들어할 때 일단 적극적 경청이 되게 좋아요. 아이가 어떻게 힘든가 쭉 들어주고 묻기 듣기 리액션 정리 해가지고 쭉 들어주는 거 도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 방법 모색을 해요. 문제 해결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러면서 쭉 찾아보는 부모교육 서적 중에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자꾸 이것저것 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해봐서 안 되면 엄마 말 안 믿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떠니? 저렇게 해보면 어떠니? 이렇게 권유하는 스타일로 제안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100개, 1000개를 할 수 있어요. 애가 안 돼요! 그럼 그래? 그럼 다른 거 찾아보자. 이러면 돼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아이 편이 된다는 느낌. 내가 끊임없이 방법을 같이 찾아주고 있다는 느낌. 이 자체가 아이가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는 힘이 되고요. 여러 방법들을 들으면서 얘가 서서히 그 중에 10개를 들으면 그 중에 하나를 써먹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러면서 사회기술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일단은 이제 잘 들어주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창조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데, 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좀 빈정상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엄마가 네 편에서 너한테 도움이 될 방법을 같이 끈기 있게 찾아주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아이랑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봐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네네.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아이랑 계속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 질문을 조금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 아이가 꿈을 찾기 어렵고 꿈을 모르겠다고 무기력해 한다. 네, 그래서 저기 어머니들이 지금 계속 무기력한 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계속 질문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무기력한 아이에 대해서 한 번만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네. 말씀을 드렸지만 무기력하다는 것이 의욕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동기가 안 생기는 상태죠. 네. 우리가 왜 동기가 안 생기나요? 우리 60년대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사람들이 막 서로 밥을 뺏어 먹으려 하고 형제들이 있어도 이런 맞아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은 좀 해주는 그런 기본이 잡혀 있어요. 이걸 복지라고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 아이들이 동기가 그렇게 별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얘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려면 일단 좀 다급해줘야 돼요, 약간. 근데 이걸 갖다 갑자기 그래, 그럼 오늘부터 용돈을 안 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시면 이거는 학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자, 지금까지 용돈을 그냥 한 달에 6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그냥 주셨으면은 이제 서서히 요번에는 그러면 3만 원은 기본급 하고 3만 원은 네가 뭐 요를 잘하면은
주는 식으로 해서 노력을 해소하는 식으로. 그 잔소리 엄청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돈은 기본급으로 주고 줄 건 준다. 대신에 너는 나도 이걸 줬으니 넌 나한테 공부를 바쳐. 이런 식의 그 거래 조건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알게 모르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이 거래 조건 속에서 아이는 공부는 그냥 부모가 시켜서 하는 거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난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 꿈? 없어요. 그러니까 꿈은 계속 찾아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만 진로 탐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그런 생각하지 마. 지금은 그냥 대학만 가. 아무 생각하지 마. 공부만 해. 이런 식의 접근은 해로워요. 계속 진로에 대해서 아이랑 대화를 하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이거는 뭐 그냥 실질적인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아이들이랑 서민갑부나 VJ 특공대 예, 그다음 생활의 달인 이런 그 생활 밀착형 텔레비전을 부모님이랑 밥 먹을 땐 30분 정도 같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거기에는 솔직히 그게 온갖 직업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그걸 보면서 난 저 직업은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야 저거 생각보다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정말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도 좀 이렇게 우리 부모님도 좀 생각을 여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거 좋은 예네요. 부모님이 사실 알고 있는 직업의 수가 자기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예네요. 네. 여기서 어머니들이 이제 그거랑 연결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간에 이제 집안일을 하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그런 걸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냐, 돈을 줘야 되냐. 네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이한테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맨날 나오는 질문. 나쁘냐. 네, 맞아요. 맨날 나오는 그런 질문. 얘기들이 조금 있으세요? 네. 저랑 이제 약간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부모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이론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네. 저희 쪽에서는 보상과 제재는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봐요. 네네네. 다만 근데 이게 너무 강하면 학대가 되고 네네. 그리고 애를 너무 통제하게 되는 이런 좀 안 좋은 그렇죠. 측면이 있어요. 네네. 보상도 나쁜 네네. 측면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걸 너무 죄악시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보상과 제재를 절대 쓰면 안 된다. 네네. 제재는 깃털로도 애를 때리면 안 된다. 물론 저도 때리는 건 반대하지만 근데 제재에서 예를 들어 얘가 동생을 때렸어. 그럼 뭔가 제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얘가 나와서 살게 될 세상은 물건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면 제재를 받는 세상이에요. 근데 집에선 제재가 없다? 이상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은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깥 세상과 조금 비슷한 걸 훈련을 시켜줘야 얘가 바깥에 영하 20도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런 적응 훈련을 시키는 것이 청소년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차를 완전 온실인 유치원 때랑은 다르게 천천히 세상의 보상과 제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저와 철학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저는 보면 이제 당근과 채찍 하자면 당근 아이가 원하는 것이 당근이 돼야 되거든요. 약간 또 보면 용돈을 하면 좋냐. 그런데 저는 게임을 우리가 원하는데 게임 시간 10분, 30분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주는 거 그걸 동기부여로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거나 할 수 있다고 보는 집안일도 동의할 수 있거나 저도 그렇게 보는 그 게임 5분을 뭘 잘하면 이렇게 약간씩 추가로 줄 수도 있는데요. 이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보상에 길들여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 중독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마약처럼.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아버님들은 다 중독돼 있어요. 돈 벌려고 미쳐있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다 돈 벌려고 지금 일하지. 저도 오늘 강의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너무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걸 활용한다. 마치 칼을 안 쓰고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상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가능하다. 원하는 것이 동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런 보상, 예를 들자면 엄마 아빠랑 저녁에 같이 산책하는 거, 그리고 강아지 같이 산책시키는 거, 그리고 배드민턴 치러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은 좋은 보상이라고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린아이일수록 되게 좋아하고요. 시기별로 다르죠. 시기별로 어린이는 되게 좋아하는데 청소년은 싫어해요. 자유를 원합니다. 청소년한테 이렇게 너 이거 하면은 이 엄마 보상으로 같이 배드민턴 치자 이러면 절대 안 하겠어요. 엄마가 놀아주면 피드백을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연령별로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저희 아이들은 초등이어서. 네. 네, 다음 질문. 예. 네. 예.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요즘 맨날 자살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우, 이 친구는 오늘 강의 제대로 들으셨어야 될 분이네요. 예. 야, 이걸 어떻게 짧게 말씀드리나.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들도 제가 굉장히 10여 년 동안 공부한 걸 요약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요약을 하자면, 일단,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는 받아들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너네 맨날 그러니? 그러면서 막 화를 내거나 막 혼내거나 그런 거는 아니어도,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안 가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힘든 걸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뭔가 이득 같은 부분은 생기는 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못 가겠다 그러면 약간은 빼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보상과 제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서 아이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서 아무래도 제 생각엔 이 정도 되면 전문가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네, 사실은 질문이 지금 너무 많은데 어머니들도 얘기하시지만 시간이 좀 너무 짧네요. 네. 근데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60분이어서 네, 스튜디오를 비워드려야 돼서 네. 이게 오늘도 이렇게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주제, 자살, 자해 이런 주제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주제는 자살, 자해인데 정말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다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만큼 박준성 선생님의 그 무한한 그런 실력과 경력이 여기에서 빛나는구나. 왜 이러시죠? 네,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면서,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정말 많은 어머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계속 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거에 다 답하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어머니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격려를 좀 전해주실 수 있으실지. 좀 고민을 꽤 했는데요. 이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머님, 아버님 스스로의 정신줄을 잘 챙기시기 바라요. 자기가 우울하거나 지쳐있고 부부 갈등이 심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정신줄부터 좀 챙기시고요. 내가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아니어야 돼요. 네, 나도 살자는 거예요. 지금 애 살리기 위해서 어머님은 희생하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나도 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신경 쓸 수가 있는 건데, 아이는 거의 어머님 사랑하시길래 이런 방송도 들으시는 거겠죠.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거의. 네. 거의 이거는 그냥 포기만 안 하고 그냥 일을 악물고 그냥 가잖아요. 좋아져요. 많이 좋아져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모님 스스로의 정신줄을 차린다. 두 번째, 아이를 포기만 안 하면 애는 좋아진다. 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들도 한마디. 아버님? 네. 아버지. 들으시는 아버지. 저기, 부모님이라고 했어요, 저. 부모님이라고. 어쨌건, 이제, 아무래도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네네. 엄마, 아빠 탓을 하게 되거나, 비난하는 듯한 느낌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타고난 기질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네. 부모님은 편안한 부모가 되어야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다음 주 또 기대되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막 계속 강의 짧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1강, 2강 하면서 어머니들 거기 계속 쓰세요. 스마트폰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스마트폰 얘기만 하면 화를 내요.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이슈입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모든 사람을 또 힘들게 하는 그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강의가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오늘처럼 이렇게 딱 정신무장하시고, 네, 우리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 상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즐겁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다음에 만나요.